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하면서 1940선 위에서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G20 회의를 이번 주에 남겨둔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이러한 오늘장의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장중에는 1948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부담이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네, 금요일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국내 주식시장만 급등을 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글로벌 증시의 동반 급등 배경이 바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간 선거가 끝남에 따라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 지난주에는 주 초반에 정책적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이제 이벤트들이 좀 절비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G20 정상회담과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옵션 만기가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주 초반에 지난주 주 초반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던 반면에 이번에는 주 후반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지난 경주 회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G20 경주 회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관망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다면 사실은 과거 지수 대비 모노놨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도 나타나는 것이 IT라든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철강이라든가 해운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1900포인트 돌파 때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받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이 금일 국내 증시에서 약 2,500억가량 순매수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생시장에서는 다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바로 투신권의 매도인데 결국 이제 투신권의 매도라는 것은 펀드 환매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재밌던 게 사실은 과거에는 1600포인트, 1700포인트, 1800포인트, 마디 때마다 펀드 환매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1900포인트 때는 펀드 환매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결국 1950포인트 이상 지수가 형성될 때 급격하게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 환매 물량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 결국 이것도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급락과 급등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관망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G20 정상회의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변수를 남아둔 상황에서 오늘 장은 관망하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 이번 주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어떤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G20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옵션 만기 역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00 지수를 250포인트대의 등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51.73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결국 현 상태에서 변동성이 크게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때까지는 시장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정책적 이벤트에서도 하나가 힌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미국의 양적 완화의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시장의 예상치는 1조 달러였었는데 사실 1조 달러 이상이면 시장에서는 호재, 1조 달러 이하였으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6천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중간선거, 즉 미국의 중간선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중간선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중간선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촉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앞서는 끝났거든요. 네. 이 공화당으로 앞서는 끝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민주당으로 앞서는 끝나야지만은 오바마 정부가 유지했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공화당이 앞서는 끝났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이제 끝났다 이거거든요.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 불확실성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던 정책적 이벤트, G20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증시 이벤트인 옵션 만기가 끝난다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이것이 악재로 작용이 될 보다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정책적 이벤트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유럽의 제조업 지수들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적 이벤트가 끝난다 그런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로의 어떤 뭐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뭐 관망적 시각을 좀 유지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195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다면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수 없거든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안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의 어떤 시장에 주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은행주와 IT 관련주는 여전히 매수 전략이고요. 그리고 오늘 반짝 이제 강세가 나타났던 해운주라든가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단기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될 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인가, 단행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좀 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최대 수혜주로 갈 수 있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충분히 매수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장 쪽에서 조금은 소외받았었던 IT주, 은행주,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볼 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이 이어집니다. 실전에서 이기는 투자, 위기에 강한 그러나 찬스에 더 강한 실전 투자의 진정한 승부사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요, 강의에 관련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문자뿐만이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 클럽 게시판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은성의 가치주 발굴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 비법, 오늘 주제는요, 조금 색다르게 사실은 주식 투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 의견들이 최근에 뭐 교육들도 많았었고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요, 주식 투자 이것만은 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이것만은 하지 말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것만 안 하면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 결국 제가 볼 때는 큰 손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어떤 오늘 총 이것만 하지 말자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가지만 잘 지켜주신다 그러더라도 주식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빨리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제 흔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잡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사실은 잡주,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게 잡주 안 해보신 사람들이 좀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정도로 잡주에 대한 어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것이 바로 이 등락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급등을 할 때는 급등을 하고요, 또는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급격한 급등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누군가가 만지기 좋다라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잡주의 대표적인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나타내고, 이 손실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니까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배당을 노리거든요.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나야지만은 배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절대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뭐 주식 투자, 즉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즉 투자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적자를 잡주인지 알면서 매매하지 말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제대로 된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그런다면은 제대로 된 수익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잡주인 줄 알면서도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잡주인 줄 알면서도 매수하는 것, 이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물론 자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신생기업의 희망 스토리만 이끌려서 매수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업 탐방을 가게 됩니다.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탐방을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한 번씩 기업 탐방을 갈 때도 있는데요. 이 기업 탐방을 잘 가서 들어본다 그런다면은 정말 뭐 계획은 원대합니다. 지금 현재 겨우 매출액이 100억인데 2년 후에는 우리가 150억을 할 것이고 3년 후에는 200억을 할 것이고,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천이 될 수도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IPO에는 뭐 기업 투자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지나치게 원대한 종목도 주의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이 검증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계와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와의 경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그렇게 만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런다면 사실 기업 운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0번씩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기업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어떤 그 건설업종 같은 경우, 건설사가, 중소형 건설사, 지방 중소형 건설사가 4개가 부도가 났었는데, 이런 의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절대 시장 상황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잡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초소형주를 매수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초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해서 대기업이 입김만 불면 날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초소형주라는 것은 대기업에 판매를 하고, 이 대기업에서 어떤 발주를 받아서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보통 초소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대기업에서 단가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하나 이제 뭐 어떤 뭐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이에 따라서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그러더라도 조금만 여건이 바뀌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초소형주라는 점을 감안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포함했던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반토막 났던 기업들도 많지만은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또는 뭐 10분의 1 토막까지 심하면은 그 정도까지 났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초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초소형주라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만지기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만지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의 어떤 자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건 역시 시세의 어떤 조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실적이 부진한 기업, 초소형주, 그리고 신생기업의 근거 없는 비전, 이 정도로 주의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실제 종목들을 한번 사례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잡주인지를 알면서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올해 시장에서 잘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잡주,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탁 눈에 안 띄는데요. 일단 조비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라는 종목은 잡주라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월달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비료 관련주들이 시장의 두각을 완전히 나타내면서 주가가 만원 대에서 단기 3만원 대까지 주가가 형성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를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수 못 하거든요. 왜냐? 어차피 휘둘릴 거 뻔히 아는데 이거 매수하면 서로 피보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 만약에 만원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차익 실현을 하셨다 그런다면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3만원대 매수하시는 분들 가신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19,000원대, 2만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런다면 매수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였냐면은 바로 조선선제였죠. 예. 조선선제가 2월 달에 6,740원을 저점으로 찍은 이후에 4월 달에 20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지금 6만원대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된 기업이죠. 재상장된 기업. 사실은 제대로 된 기업이라 그런다면 재상장될 이유가 없거든요. 폐지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뭔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재상장이 됐었고, 이 재상장에 따라서 주가가 휘둘리기 좋으니까 어떤 큰 세력들, 흔히 이야기하는 큰 세력들이 좀 잠입을 하면서 주가를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종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어떤 투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잡주하고 신생기업, 초소형주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만지기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연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누가 이 주식을 매수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 그런다면 거기가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런 종목은 좀 피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만은 주식 투자할 때 피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요. 다음 항목들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오너가 부도덕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너가 부도덕한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뉴스가 잘 살펴보면은 뭐 대표이사 횡령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이사가 부도덕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그 조직의 오너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그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도덕할 가능성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너가 횡령을 하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뭐 시장이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급등을 하면 또 오너가 횡령이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부도덕한 종목들이 계속 부도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볼 때 문제아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 사고 치는 놈들이 계속 사고를 치거든요. 사고를 치지 않은 놈들은 사고를 안 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한다 그런다면, 오너가 부도덕하는데, 이때까지 10년 동안 부도덕한 경영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제, 이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부도덕성을 해소를 하면서 이제 도덕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다면 내가 니네 덩쳐먹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왜 몰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아무래도 과거에 대표이사 어떤 횡령 사실이 있다 그런다면은 투자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허덕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채, 빚이거든요. 이 빚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이제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IMF 사태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체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재무 건전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요, 신용불량자에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업들은 그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임에도 알고, 그리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시초가 주어진다 그런다면 오히려 턴어라운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 그러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 중 안전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종목은 뭐냐? 물론 이익이 많이 나야 되지만 이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투자에 대해서는 결국 투기로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부채에 허덕이는 종목들, 즉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앞서 이제 예시가 은행에서는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대출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에게는 절대 은행 문턱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이 돈을 운영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인데, 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부채에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초경쟁 산업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초경쟁 산업, 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경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용을 수반을 시킵니다. 왜냐? 물건을 하나씩 더 팔아야 된다 그런다면은 광고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물건 값을 깎아줘야지만은 물건을 하나 더 많이 팔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해와 B라는 상해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다만
A라는 상해는 95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B라는 상해는 1000원에 판매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950원에 가서 사겠죠. 근데 이 950원에 판매하는 사람은 많이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950원에 판매했을 때 남는 이익이 5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1000원에 판매했을 때 남는 이익이 100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다면 결국 950원에 판매한 사람은 두 개를 팔아야지만은 1000원에 판 사람과 똑같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수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런다면은 경쟁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버글거리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결국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도 역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하고 결론이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경쟁 산업에 대해서 초경쟁 산업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역시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6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항목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네. 정부 규제가 심한 종목.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은 입김을 불어넣는 주체가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정부거든요. 아무리 미래 산업이 좋다 그러다보면 정부가 이런 어떠한 그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하고 정부 육성 자체가 안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 종목의 성장 스토리는 절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가 규제하는 종목들은 이익이 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매수를 자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번째가 설비 투자가 심한 종목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심한 종목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설비 투자, 결국 이제 돈을 벌어들이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돈 벌면 투자하고 돈 벌면 투자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겠죠. 땅 팔아서 뭐 누구는 땅 팔아서 장사하냐 이런 말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반복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 모델은 뭐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재투자 비용으로 모두 날아가 버리면은 주주의 몫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요. 앞서 이제 제가 뭐 그 적자 나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하겠습니까 하고 또 비슷한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일단 기업이 매출을 잘하고 영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것이 재투자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이익이 남아야 주주가 배당이 들어가는데 이익이 남지 않다 보니까 주주가 배당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설비 투자가 심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자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은 시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삼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피아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삼익 피아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삼익 피아노는 국내에서 뭐 거의 뭐 시장 독보적인 피아노의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삼익 피아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 삼익 피아노가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결국 반복 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써도 10년이고 길게 쓰면 20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2년을 쓰면은 다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반복 구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LG전자, 즉 반도체 업체라든가 뭐 IT 업종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집에 컴퓨터가 2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지금 이제 조금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많고 경기가 좋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컴퓨터를 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류들이 좀 많은데요. 피아노가 10년 정도 썼다 그래가지고 나 내일 당장 피아노 바꿔야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하는 것을 좀 자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종목들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즉 시장의 규모는 탄탄하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한계가 나타나는, 어떤 재구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한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래의 꿈과 또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주식 투자를 매수하는 것이지 과거의 영광을 보고 매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피아노 100대 팔았다. 근데 미래에 300대 팔 것이다. 절대 안 팔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자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색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에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런다면 하나가 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출을 잘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이 가지고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한다 그런다면 이제 특색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색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는 아주 부각을 못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어떤 끼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그 끼를 발산을 하면서 어떤 뭐 대중에게 자기를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면서 대중의 어떤 이목을 좀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대중의 이목을 못 받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잘 생각을 해본다 그런다면,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이목을 많이 받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흔히 이야기해서 싸움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기가 다양하다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좋을 수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목을 좀 많이 집중시킬 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기가 없는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굳이 튀는 애들이 못 되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시장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은 좀 간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뭔가 튀어야 살아남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바로 이런 특색이 없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이것만은 하지 말자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10가지 항목 모두 다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전해주신 10가지 항목을 비껴나간 가치주가 뭐가 있는지 정은성 팀장의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일 관심주는요,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대한생명입니다. 예.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뭐 대형 생명보험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한생명의 주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차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대한생명의 주가가 8월달, 9월달 주가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8월달, 9월달 주가가 하락을 했냐 그런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1월 3일 날 주가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주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는 정말 금리가 인상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금리라는 것은 이제 크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이 결국 이제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기 침체를 막고, 경기 침체를 선도적으로 막으면서 결국 이제 경기 부흥을 일으키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점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역할이 바로 물가 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난달 물가가 사상 최대치 4.1%가 올라가면서 이제 사상 최대치가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지난달의 물가 급등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급등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물가가 급등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머징 국가, 즉 호주라든가 인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결국 국내에서도 역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굳이 금리 인상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수익률이 약한 어떤 안보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움직임을 본다 그러더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락의 추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 되지 않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4월 달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한 하락 추세가 지금 완전히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상승 쪽으로 전환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다소 음봉을 만들어낸다 그러더라도 추세선 위에서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급을 안 볼 수도 없겠죠. 수급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최근 4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을 정도로 수급의 호전성도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결국 금리 인상을 제외한다 그런다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역시 금리 인상의 강한 어떤 암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면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813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중국 원양자원을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한가 내려갔었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최근에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간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가는 최근에, 8월달 같은 경우에도 7,000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불과 한 석 달 만에 주가가 무려 2배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주가가 2배가량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트만 본다 그러더라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8월 달에 저점 7,000을 만든 이후에 급격하게 석 달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많이 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없이 뒤로 쭉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비중 자체가 25%라 그런다면은 크게 작지 않은 비중, 작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현 시점에서는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의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만 지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 바로 중국 원양자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 사업, 즉 물고기가 많이 잡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단가인 어떤 원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외식 사업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지금은 일정 부분 추가적인 조정을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인데요. 207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밀기계를 매수를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38,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런다면은 네. 일단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매수의 시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네. 만약에 제가 한국정밀기계를 매수했다 그런다면 오히려 4만원, 즉 38,000원을 안착한 이후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 전고점 부분, 즉 지난 3월 달에 고점 부분이 바로 38,000원, 39,000원대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한 번쯤은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38,000원을 안착하면은 매수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가량 하락을 했다지만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장중에 좀 많이 하락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하락을 하면 대기하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IT라든가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어떤 전자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계라든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즉 공작기계 업황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랫꼬리를 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를 설정해드린다 그런다면 손절가는 32,000원대가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2,000원대가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 25,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실이 난다 그러더라도 35,000원대를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여전히 38,000원이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는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을 비중은 40%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10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는 019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삼성생명 살펴볼까요? 네, 삼성생명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한생명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보험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단기 11만 5천원을 고점으로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3일이었죠. 11월 3일 날 제법 큰 장봉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이제 추세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6천원이고 오늘 10만 4천원이 종가로 끝났다 그런다면 손실도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비중이 40%라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이 종목 하나에 올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매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혹시 손실이 없는 상태에 온다 그런다면 일정 부분 비중, 즉 약 20%까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바로 S&T 모터스인데요. 네. S&T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고점이 11,000원대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832원대 주가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지금 현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 이 역시 이제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좀 전환이 됐다. 하락 추세가 가파른 하락 추세가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장대 양봉을 만든다 하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 그런다면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추세가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사실은 초소량 기업이라고 너무 소형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지금 약 50%인데 50%는 비중은 좀 너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좀 소형주기 때문에 아무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지만 이건 역시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매수 단가가 820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832원 손실 없는 상태거든요. 손실 없는 상태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172님께서 남겨주신 S&T 모터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하림입니다. 네, 171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하림을 4,2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하림 참 재밌는 주식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림이 언제 올라갈 것인가라고 예상했을 때는 월드컵의 최대 수혜주로 하림을 꼽았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월드컵의 최대 수혜주인 하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때는 의미 있는 반등도 없었고요. 물론 소폭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해서 시장이 기대할 만큼의 반등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이 끝나서 시장에서 이제 잊혀질만 한, 그러니까 9월 달이 넘어가니까 하림의 급격한 반등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식이라는 게요. 사실은 펀드멘탈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펀드멘탈은 빠르게 반영될 수도 있고 늦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드컵 기간 중에 사실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복날도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닭이라는 어떤 음식이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온 국민의 간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매출액은 분명히 증가가 됐었고요.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은 실적 역시 매출액이도 전년 동기 대비 14.2%가 증가했고요.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은 즉 실적에 연관 지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3,750원대가 단기 고점으로 형성됐었는데 이 3,75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거의 5,000원대까지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비중이 15%이고 매수 단가가 4,230원인데 이쯤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000원입니다. 왜 5,000원이냐면은 5,000원은 마디대 가격대입니다. 5,000원을 넘기가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5,000원에 도달할수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요. 5,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5,000원 안착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림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432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2,500원이고요. 그리고 20% 갖고 계십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물론 몇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9월과 10월 달에 가장 큰 핫 이슈를 받았던 것이 바로 삼성 SDI인데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쉼없이 밀렸었죠. 19만원대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4만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습니다. 충분히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 기업가 또는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작년 현재 뭐 주가가 작년 연초의 주가가 6만 원대를 감안한다 그런다면 주가가 단기 물론 단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3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 이후 올해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 바로 랩 어카운트였었는데,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무사 7공주에 속해 있던 종목인데, 이 자무사에서 물량을 매도한다는 악성 루머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면서 조금쯤은 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미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의 기미도 결국 이제 16만 원이 하나의 어떤 기준선이 됩니다. 16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 뭐 18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딱 물려 있고, 오늘도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죠. 11월 2일 날도 마찬가지고 16만 원대에서 맞고 큰 음봉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만 원대 도달하다 보니까 음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런다면은 15만 2,500원에 20%를 두고, 그리고 16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6만에서 저항대를 형성한다 그런다면은 향후 16만 원은 삼성 SDI의 어떤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 한번 살펴볼까요? 019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를 3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한국타이어 살펴볼까요? 네, 한국타이어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좋지 않은데요. 한국타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25,000원에서 10월 말에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34,000원대까지 주가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한 달 조금 더 지난 기간 만에 불과가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아차, 현대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 대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타이어 교체 시기죠. 그것이 이제 지금하고 맞물리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강하게 부각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안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타이어 업체에서 가장 많은 수익성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연 고무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제 한국 타이어를 포함한 타이어 업체들의 어떤 채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 부분 역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타이어 가격, 즉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급격한 상승이 아니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 급격한 상승이 아니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원가를 판매가에 반영을 시킬 수도 모르겠지만은, 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 이후에 또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증가시키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천연 고무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과연 오래 지속될 것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급격한 가격 변동 크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 결국 이제 이런 악재들이 나타났고, 일정 부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이 전량 수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천연 고무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가격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타이어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 일정 부분 더 시간만 거친다 그런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2070님이 하나 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를 3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서울반도체 시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이제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 하나가 바로 서울반도체인데, 이 서울반도체가 이만큼 부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LED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국내 어떤 삼성전자가 세계 LED TV를 석권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LED에 대한 성장성이 결국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작년 연초 이후부터 급격한 주가의 어떤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 흔히 이야기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PDP TV에서 LCD로 넘어가는 시기보다는 LCD에서 LED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것이 짧아졌거든요. PDP에서 LCD로 넘어가는 시기가
길었던 만큼 이에 따라서 이제 LCD에서 LED로 넘어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았는데 이 LED가 결국 최근에 AMOLED LED가 나타나고 슈퍼 아모레드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 역시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TV의 트렌드는 결국 LED TV에서 3D TV로 넘어갔었고 3D TV는 다시 스마트 TV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리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성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의미 있는 어떤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주가가 지금 이제 37,500원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7,500원대에서 47,500원대의 박스권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7,500원대, 즉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37,5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35,000원대까지 우리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대응을 예. 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대우건설입니다. 309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우건설을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비중은 30%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글쎄요, 매도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질문인데, 매도가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가 9월 달에는 단기 급등이 나타났고 10월 중순까지요. 급등이 나타났고 이후에 다시 급락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추세가 전환이 됐죠. 잘 보시면요.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급격하게 하락했던 추세가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다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추세선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향후 급격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급격하게 내려왔던 주가는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외 수지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국내 주택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제 뭐 국내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내 어떤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중심이 맞춰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여유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가 11,000원이고 30%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비중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000원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비중을 약 10% 정도 줄이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12,500원대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드리지 못한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기회 또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해주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